공공기관에서는 정부에서 정해준 지침들이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집행한 예산들을 이게 인건비성들을 따로 모아서 승진이라든지 뭐 전보라든지 이런 인사발령 사안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조직 규모와 상관없이 다 엑셀로 작업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시스템에 로직에 넣어서 그냥 ERP에 있는 노후 데이터를 탑재하면 저절로 계산될 수 있도록 만든 저희 담당자가 암묵지로 해결하던 데이터들을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해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과 기술 진행 맡고 있는 이종학입니다. 최근에도 역시 AI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AI가 중요하게 조직에 들어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우리 조직에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김창일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링크드인이나 페이스북 보면 진짜 열심히 AI 도입하시고 활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좀 한 수 배워보고자 모셨습니다. 최근에 AI 활용해서 자동화도 하시고 뭐 에이전트들 도입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 계신 곳에서 AI를 도입한다? 자동화를 할 만한 큰 동기가 어찌 보면 없으실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도입하시게 된 계기가 뭐가 있나요? 저희 공공기관 인사팀이 대부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나 입법부나 이런 데 많이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 양식에 맞춰서 뭐 자료를 작성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든다든지 어떻게 보면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효율화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더 전략적인 거나 아니면 창의적인 업무에 더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경감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생성형 AI에 관심이 많고 데이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영역들을 공부를 하다가 내가 있는 영역에서 문제를 이거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병목 지점을 찾아보고 해결하는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순 반복적인 일을 효율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으시잖아요. 공공기관 혹은 공기업 쪽에 있는 분들의 분위기는 좀 요즘 어떠세요? 최근에 정부에서 AI와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고 중앙정부 위주로 이제 공공기관까지 포함해서 이제 AX를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경영평가에도 이제 AI와 관련된 지표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모든 공공 부분에서도 이제 AI의 도입과 관련된 시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민간 쪽에서 이제 다양한 전문가 분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면서 좀 느꼈던 점은 사실 AI가 그냥 기술을 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조직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앞서 DX가 돼야 뒤에 AX가 되는데 DX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깊게 있어야 사실 그 DX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탑다운식으로 AX를 진행함에 있어서 도메인에 대한 이해도 함께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 부분에서도 AX는 이제 전사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이것을 도메인하고 연결시킬지가 앞으로 이제 큰 중점적인 사안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민간 쪽을 보면서 좀 느꼈던 거는 이제 탑다운도 있지만 이제 도메인별로 이제 바텀업으로 해서 도메인에 기반한 AX, DX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이제 앞으로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표현을 먼저 해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정부 혹은 공공기관에서는 탑다운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소위 말하는 사기업과 프라이빗 섹터 쪽에서는 바텀업을 같이 낸다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사실 근데 탑다운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게 최근 여러 연구들과 실험들에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텀업을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를 되게 중요하게 볼 것 같아요. 근데 박사님이 워낙 좋은 케이스를 많이 알려주고 계시다 보니까 우리 조직에 전파하시기 좋은 사례들과 함께 말씀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간단하게라도 어떻게 업무에 활용하고 계시고 AI를 도입하셨는지에 대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데이터 시각화 작업 이런 것들을 뭐 AI를 활용해서 이전엔 진입 장벽이 되게 높았잖아요. 선도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뭐 딥러닝이라든지 고차원적인 데이터 분석 기법까지 활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이제 뭔가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윗분한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시각화하는 작업만 해도 상당한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서 뭐 데이터를 시각화를 해서 보고서에 같이 넣는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좀 처음
처음에 진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엑셀의 이제 VBA 코드 이런 것들을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이전에는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 않으면 작성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서 그런 코드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좀 효율화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지속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그냥 지속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활용을 하면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구성원들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그 나머지 시간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생산적이고 전략적인 업무량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변과 계속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각화라든지 내 일을 효율화하는 관점에서 해내는 건 괜찮은데 그 결과물을 보고했을 때 받아들이는 리더분들이 얼마나 또 이해하고 공감하는지에 따라서도 AI 트랜스포메이션의 성과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어떠세요, 조직 내에서? 숫자로 표로 보여주는 것보다 직관적으로 뭐 막대 그래프나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게 어떤 도메인에 있든지 간에 직관적으로 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지금 사항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했던 그리고 시행했던 시각화의 작업들은 복잡한 작업들이 아니고 시각화 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지금 현황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생성형 AI와 데이터를 통해서 좀 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박사님께서도 사실 백그라운드는 코딩을 하시던 분은 아니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박사님의 전공을 제가 인사행정 쪽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개발이나 데이터 분석과는 좀 거리가 먼 분인데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그것 때문에 여쭤봅니다. 이제 뭔가 IT, AI 관련된 공공정책 관련된 대학원을 좀 다니다 보니까 사실 AI와 IT를 직접 다루진 않았지만 그거의 역량에 대해서 이제 뭔가 양적 분석이나 질적 분석을 많이 하는 연구실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제 현업과 좀 연결시키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 대학원에서의 저하고, 그 다음에 제 현업에서의 저하고 약간 분절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 같이 이제 HR 어널리틱스 하시는 분들을 좀 보면서, 이걸 두 개를 합치시는 분들을 실제 이렇게 필드에서 하시는 분들을 제가 직접 보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배우고 싶다라고 여기저기 연락도 하고 그다음에 찾아뵙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걸 하다 보니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업무를 바꾸기 위해서는 개발이라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예를 들어서 R이나 뭐 파이썬이나 이런 걸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아니라 옆에 있는 동료도 뭐 시각화 작업이라든지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화 통해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이제 개발 공부도 하게 되었고 이게 또 운이 좋았던 게 이제 기술 쪽이 계속 생성형 AI의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작년에 안 되던 게 올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적인 측면도 같이 맞물려서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뒤에서 이제 제가 시연으로 보여드릴 초인건비 인상률 같은 경우가 그 변화 속에서 또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는 생성형 AI의 활용법,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 HR과 접목해서 뭔가 이용법이나 아니면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런 효율화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주변에 이거에 대한 인식도 조금 영향을 미치게 됐고 제가 위에 관리자분한테 이거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수긍해 주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AI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DX나 이 병목 지점을 해결해야 할 지점이 되게 많아서 이제 그런 영역들을 이제 제 이전에 했었던 뭐 AI 리터러시와 연결을 해서 계속 하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하고 있고. 그러면 효율화된 시간 동안에 박사님은 또 다른 병목 지점을 찾아서 그걸 효율화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그런 병목 지점을 해결을 하면 뭐 인사 제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혁신이라든지 이런 데에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거든요. 조직이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슬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빈 공간이 있어야 그 혁신하는 것도 이어지는 건데 공공 쪽에 인사팀에 계신 분들 많이 만나보면 업무량이 되게 많습니다. 공공 쪽 인사팀 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만나본 바로는 사실 요구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감사 대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업무들 때문에 주되게 해야 되는 업무들을 못하는 경우가 조금 많아요. 그런 업무량을 낮춰줘야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빈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을 통해서 그 다음에 조직 문화 변화를 통해서 같이 끌고 나가야
전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기업도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보고 업무라고 하는 부분 혹은 루틴하게 상사한테 보고하는 보고서의 양, 회의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AI를 효율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슬랙이라는 표현도 하셨지만 그 조직이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여유 공간과 시도할 수 있다라는 그 느낌 혹은 그 분위기 자체가 꼭 근데 혁신으로 또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현상은 아껴진 시간이 실제로 생산성을 높이는 대로 전이되는가는 대부분 아니다라는 연구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전이시키는지가 키인 것 같아요. 박사님 느끼실 때는 그 키는 뭐예요? 제가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이 이제 변화 관리와 관련된 논문이었는데요. 논문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경영학 쪽의 선행 연구를 많이 분석을 했어요. 근데 뭐 존 코터의 이제 뭐 변화 관리 관련해서도 제일 큰 전제가 어떻게 보면 위기의식 고치잖아요. 근데 이제 공공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민간 기업 대비 이제 위기의식 고치를 하기 위한 여건이 사실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역에 대해서 그러면 공공기관을 변화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학위 논문에서 PSM이라고 해서 이제 공공봉사 동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변화해서 성과를 냈을 때 직접적인 이윤 창출이나 그런 데 연결되진 않지만 이러한 변화들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도 삶을 어떻게 보면 증진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작은 출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의 변화가 결국에는 모여서 어떻게 보면 정책의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동기를 통해서 변화해야 한다. 이게 조금 약간 이타성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노력하면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는 느낌, 공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공공 쪽에만 존재하는 동기부여 이론인데요. 우리는 위기가 오지 않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아도 돼가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공익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 관련된 연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공공기관이다, 사기관이다라고 자르기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 보면 사실 최근에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해외에 있는 기업들도 사실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한 구조에서는 그 위기의식이라는 게 그렇게까지는 큰 동기부여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위기의식을 그동안 고취시켰기 때문에 사실 구성원들 입장에서 또 위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어떻게 변화에 대한 동인과 동기를 부여할지는 어찌 보면 공기관과 사기업이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구성원들에게 AI가 효율화된 시간 동안을 실제로 가치 있는 진짜 노동으로 전환시킬지가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가 저 역시 고민이라서 근데 그거는 탑다운으로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각 도메인별로 변화하려고 하는 그 바텀업적인 움직임이 같이 움직여야 결국에는 그 흐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텀업으로 올려가지고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는 건 결국에는 모티베이션인 것 같거든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변화를 해야겠구나. 이전까지는 업무가 너무 하루하루 치내는데 바빴으니까 하고 싶은 걸 못했는데 이걸 쳐내고 조금 더 여력이 생기면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하고 위에서 리더십하고 또 같이 맞물려야 또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고 잘하는 사람에게 빠른 승진을 해주고 이게 어찌 보면 인사의 아주 기본인데 그동안은 공공기관과 공무원에서는 사실 다소 안 되고 있었죠. 근데 그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은 너무 당연히 돼야 되는데 이제야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변화에 내가 동기부여돼서 스스로 물가에 가서 물을 먹을 것인가, 심지어 뭐 물가까지는 말을 데리고 가더라도 물을 먹을지 말지 개인 선택하는 거잖아요. 전 그게 제일 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공기관에서 탑다운으로 하는 거는 제도적인 거 풀 수 있죠. 뭐 경영평가도 할 수 있고. 근데 여전히 제 머릿속에 계속 풀리지 않는 건 그런다고 할까? 예요. 그걸 어떻게 좀 인사적으로 풀 수 있을까 고민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경영평가에서 이제 뭐 AI 지표가 들어와서 뭔가 이 AI와 관련된 뭐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들은 아마 이제 각 기관들이 도입은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자발적인 움직임이 사실 그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의 도입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스스로 하려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흐름 속에서 그 조직이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조직에 가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면 온도 차이가 좀 느껴지는 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도 또 지나가겠지.
이 AI라는 것도 또 다른 기술이 또 하게 하겠지. 야, 저것도 굳이 배워야 돼? 이것도 다 AI가 해주겠지. 또 다른 기술이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아까 그 PSM처럼 왜 일하는지에 대한 의미와 목적이 좀 명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제가 했던 사기관들의 실험과 컨설팅에서는 리더가 주기적으로 구성원들에게 원어원 혹은 코칭하고 피드백해줄 때 그 의미라는 영역들을 계속 건드려주라라고 가이드를 줬었거든요. 근데 공기관에서도 그런 리더의 노력이 가능한가요? 효과가 있나요?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조직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I 관련해서도 리더가 강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 뭐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조직에 가봤을 때는 역량이 좀 크게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되게 크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리더가 강하게 강조를 하고 드라이브를 걸면 구성원들이 공공 영역도 확실히 역량은 받는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고요. 근데 이제 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자발적인 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 자체는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게 지속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리더가 바뀌더라도 이 조직이 일정 부분 계속 돌아가야 되거든요. 비슷한 방식으로. 리더가 바뀌었을 때 이게 이전에 갔었던 그런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지점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돌아가게 한다라는 게 결국 일하는 방식이고 그 일하는 방식의 오석성은 결국 조직 문화라는 걸로 또 비결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과 리더십이라고. 네. 그럼 박사님 저희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AI랑 일을 효율화했는지 좀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과정과 시연을 좀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대략적으로 이게 어떤 거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그 예산 내에서 인건비를 쓰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정해준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거는 인건비성이고 어떤 것들은 아니고 이렇게 분류하는 게 있어서 우리가 1년 동안에 집행한 예산들을 이게 인건비성들을 따로 모아서 거기에 뭐 승진이라든지 뭐 전보라든지 이런 인사 발령 사안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 보수 담당자들이 이 연말에는 이거 계산하느라고 사실 다른 업무들을 보기가 힘들 정도로 업무량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인사 발령 사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엑셀로 다 정리를 해서 이제 이거를 정부에서 만든 템플릿 안에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업무량이 되게 많아서 사실 이거를 이제 제가 사례 조사를 좀 해봤더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엑셀로 정리를, 그렇죠. 예, 조직 규모와 상관없이 다 엑셀로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하루하루 엑셀만 쳐내다 보면 이게 한 달이 지나가다 보니까 업무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병목을 AI로 활용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화면을 봐주시면 지금 화면은 이제 제가 개발하고 있는 화면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교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전에는 뭐 생성형 AI로 뭐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보고서를 쓴다든지 했을 때 뭔가 A, B, C, D, E 이렇게 뭐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 B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B 부분을 고쳐줘라고 하면 B 부분을 고쳐줬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부분이 바뀐 거예요. 이게 컨트롤이 안 됐었거든요. 기존에 이제 간단한 시스템을 만들 때는 이러한 관점들이 별로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시만 잘 내려도 충분히 괜찮은 프로그램을 뽑아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프롬프팅의 방법도 이제 계속 진화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복잡화되면서 뭐 콘테스트 엔지니어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네스 엔지니어로 넘어갔는데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뭔가 이제 자동차를 탔을 때 운전자한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어떻게 운전을 해줘. 그냥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콘테스트 엔지니어링은 지도라든지 아니면 교통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한 다음에 이거를 고려해서 운전을 잘 해줘 라고 하는 거고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하네스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사고가 날 때 급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AI가 스스로 이제 위험 영역을 넘어갈 때 멈출 수 있도록 하는 울타리를 쳐놓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초인건비 인상률 산정 프로그램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직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 간에도 그냥 각자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딩을 할 때 어느 한쪽을 잘못 건드리면 로직이 다 끊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기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템플릿 간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건드릴 때는 이제 최소한만 건드려라. 그리고 이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지 이제 맨 마지막에 실행할 때는 검증해라.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제가 이제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제 넣어줬고요. 개발 화면도 보면
맨 처음에 이게 전체 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한 폴더인데요. 맨 아래 보시면 여기 에이전트라고 있습니다. 이 파일이 있는데 이 마크다운으로 되어 있어서 컴퓨터가 읽기 쉬운 파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제가 우선순위를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규정을 준수하고 데이터의 연계성이 중요한 거지 뭐 UI나 이런 것들을 중시하지 말고 명확하게 데이터가 맞도록 해줘. 그게 첫 번째야 라고 조금 프롬프팅을 해줬고요. 두 번째는 필수 분류라고 해서 이제 제가 시킨 작업이 그냥 단순히 디스플레이만 바뀌는 거냐 아니면 그 템플릿 간에 그냥 지엽적으로 바꾸는 거냐 아니면 템플릿 간에 연결되어 있는 로직 자체를 건드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위험성에 따라서 AI가 판단할 수 있도록 이제 분류를 해줬고요. 그리고 뭐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한글로 좀 명시를 해줬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템플릿이 3-5가 있는데 이 위에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경영평가를 할 때 이제 정부에서 만든 지침을 활용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 기관에 3-5 템플릿이 필요가 없어서 뺐어요. 하네스 엔지니어로 3-5는 비활성화 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지금 보여주셨던 화면에서의 템플릿들은 일을 하실 때 항상 단순 반복적으로 넣어야 될 하나의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템플릿이다라는 표현이시고 네네, 맞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GPT 코덱스에서 네네. 그래서 코덱스에서 하네스 엔지니어링의 결과로서 나오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지금 보여주시는 위쪽 상단에 저 그 프롬프트들 혹은 저 텍스트들은 박사님이 넣으셨던 프롬프트가 아니라 프롬프트의 결과물인가요? 어때요? 제가 여기다가 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이렇게 써줍니다. 디테일하게 이렇게 지시를 해주면 AI가 제 말만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저 파일로 가서 이 작업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고요. 그거 지침을 좀 따라서 이제 디테일한 거는 또 이 안에 이 에이전트 파일로 가서 전체에 대한 지침을 읽고 안에 다시 들어가서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 읽은 다음에 제가 프롬프팅 넣은 거에 성격을 구분을 해서 다시 지침을 또 읽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 MD는 목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차를 타고 내 프롬프트를 구분을 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업무를 어떻게 할 건지 지시를 내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보면 마크다운 문서로 하기 때문에 이제 AI한테 이제 한글로 전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진짜 위험한 행동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업무를 하고 나서 검증하는 작업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문서로 되어 있어서 아예 그냥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커밋이나 GitHub에 푸시를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서 위험 부분이 있으면 아예 금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약간 울타리를 쳐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사님께서 보여주신 이 화면은 어떻게 만들어낸 결과물을 검증하고 이 친구가 해야 하지 않아야 할 혹은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범위 자체를 명료화해 주시는 것 같고 특히나 하네스라는 속성의 가장 중요한 건 에이전트들끼리 협업해서 혹은 에이전트가 인수인계를 업무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에이전트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매칭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서브 에이전트를 활용을 할 때 이제 제가 그냥 프롬프트를 넣으면 이 업무의 성격만 판단을 해서 그냥 AI 에이전트가 수행을 하는데요. 서브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코딩 보완을 해줘라고 했을 때는 이 안에는 이제 서브 에이전트가 있거든요. 지금 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이제 뭐 구조 계약 연동 경로를 추적하는 뭐 서브 에이전트가 있고 뭐 UI와 관련된 화면 동작과 관련된 뭐 에이전트가 있고 그런 것들을 얘가 스스로 찾아서 뭔가 이 역량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른 에이전트가 어떻게 이걸 코드를 바꿀 건지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세요. 네. 예를 들어서 하지 말아야 되는 제가 작업을 한번 실행을 해봐서 그럼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3.5 템플릿은 제가 그러니까 비활성화 시켜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3.5 템플릿을 활성화해줘라고 한번 지시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전에 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에 3-5 템플릿은 비활성화하라고 지금 미리 넣어놨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부딪히는 명령을 한번 넣어본 거예요. 원래 다른 업무 같으면은 제가 이렇게 시키면은 스스로 맞게 진행을 하거든요. 해결책을 찾아서 AI 에이전트니까.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진행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스스로 지금 진행하지 않죠. 그러니까 목차 간에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메뉴 간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게 끊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위험 작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아예 멈추거나
아니면 사용자한테 다시 물어보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작업을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인건비 인상률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조금 데이터가 숫자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진짜 위험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멈출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사실 하네스 엔지니어링도 제가 여기다 한글로 쓴 거를 다 제가 하나하나 친 게 아니고요. 최근에 오픈 AI에 하네스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서가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거를 얘한테 다시 넣어준 다음에 그 구조를 파악을 하고 지침을 고려를 해서 얘가 스스로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추가로 보완을 하면 프로젝트에 맞는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기존의 엑셀 업무를 하던 게 효율화됐는지에 대한 아웃풋도 좀 볼 수 있네요. 지금 이 프로그램은 이제 제가 초인건비 인상률 지금 시스템을 실행한 건데요. 그냥 웹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에 연결돼 있거나 그렇진 않고요. 일단 이제 뭐 본격적으로 좀 시연을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약간 더미 데이터로 가상으로 만든 가상의 데이터로 돌린다는 점을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 개발을 2월 말 3월 초부터 좀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도 아직 진행 중이긴 합니다. 그 바이브 코딩을 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의 장점이 뭐냐면 외부에 용역을 줘가지고 업체에서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번 만들면 그거를 유지 보수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초인건비 인상률 같은 경우에는 ERP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에 탑재하면 이 로직에 맞게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놔서요. 뭐 ERP의 로직의 구성이, 데이터의 구성이 바뀐다던가, 그 경영평가에서 초인건비 인상률 계산 방법이 바뀐다던가 이런 게 변동하면 시스템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좀 쉽게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제가 조금 최종적으로 이 초인건비 인상률을 검토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대개 이제 어떻게 보면 인건비 인상을 연말에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게 왜냐면 근로소득을 체크를 해서 그다음에 이 정부 지침에 맞는 이 초인건비성 인건비를 다 모아서 우리가 얼만큼 쓸 수 있는지 가용성 예산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연중에는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사실 이런 작업을 같이 하면서 인건비 인상률을 정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이 인건비 인상률을 정할 때 데이터를 엑셀로 작업을 하다 보면 각각의 다른 파일 안에 다른 시트에 있거나 다른 파일에 있거나 이런 것들을 20개, 막 25개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엑셀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또 따로 연동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끊어졌으면 사실 그것도 계산해서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사람이 뭐 손으로 이기를 할 휴먼 에러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담당자들이 부담감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구현하고자 했던 경우에는 위쪽에 보시면 템플릿이 총 5개가 있는데요. 공공기관은 정원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얼만큼 현원을 채웠느냐, 그 다음에 이 임금 피크제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를 얼마나 진행을 했느냐, 그러면 이제 추가로 정원을 받는 게 있는데 그 정원에 따라서 이 로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파일들을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국은 이 인건비를 시뮬레이션, 가상으로 돌려서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연계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고, 그 연계되어 있는 걸 기존에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엑셀 파일들을 관리했었고, 연계성이 복잡하고 휴먼 에러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하네스 엔지니어링, 다시 말하면 에이전트들 간의 연계를 통해서 오류 가능성과 업무를 효율화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전에 엑셀로 떨어져 있던 로직들을 연결시키고 저희 내부 기관의 ERP 데이터하고 경영평가 로직들을 같이 연결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담당자들이 이 템플릿을 보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해서 경험에서 우러나왔던 작업들을 지금은 시스템에 로직에 넣어서 그냥 ERP에 있는 로우 데이터를 탑재하면 저절로 계산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템플릿들을 넣으면 어떻게 보면 전년도에 있었던 승진자 아니면은 뭐 임금 피크제 이런 현황들에 따라서 조금 더 인건비를 더 쓸 수 있거나 못 쓰거나 이런 로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계산하는 거고, 이 아래 부분이 저희 담당자가 암묵지로 해결하던 데이터들을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해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연봉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엑셀로 다 계산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는 탑재를 하면 ERP에서 월별로 그냥 그 기본 연봉과 관련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그냥 탑재만 하면 저절로 여기 칸에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로직을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정규직, 그 다음에 뭐 무기계약직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왜냐면 뭐 초인건비 인상률에서는 이 두 개를 갈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성과 연봉이나 뭐 경영평가 성과급 이런 것들도 저절로 그냥 데이터를 탑재하면 자동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수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탑재를 하면 이제 예산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 관련된 데이터들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AI가 로직에 따라서 그냥 값만 제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의심이 된다면 이걸 크로스 체크할 수 있도록 아래 이거와 관련된 명단들도 볼 수 있도록 제가 템플릿을 구성을 했고요. 뭐 결의근로 같은 경우에도 월급날에 나가는 거 말고 이제 비정기적으로 나가는 게 가끔씩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분류도 뭐 최근 5년치를 보고 나서 이 데이터를 텍스트로 좀 분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로직을 짜가지고 이것도 탑재만 하면 저절로 그냥 분류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을 했고요.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 또 추가로 이 아래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 기본 연봉 인상률하고 또 연동이 돼 있어서 그냥 이 퍼센테이지를 정해주면 저절로 예산이 정해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3% 내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인상률을 몇 프로까지 올렸을 때 초인건비 인상률이 몇 프로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연동돼서 볼 수 있도록 좀 시스템을 구조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이렇게 급여 담당자 입장에서는 뭐 원 단위는 뭐 절사하고 뭐 이런 로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AI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업무를 이걸로 했을 때 시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효율화되셨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담당자가 했을 때는 3주, 4주가 걸렸는데, 왜냐하면 로직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 엑셀 작업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원 단위까지 맞아야 되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크로스 체크를 하거든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쓰면 사실 데이터가 제대로만 탑재되면 결과물이 이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도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절반 이상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저는 조금 들어오는 단어가 이제 암묵지라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뭐 공공기관의 속성도 그렇겠지만 사기업에서도 언제든지 인원이 바뀔 수 있잖아요. 저런 업무들은 본인만의 노하우가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오랫동안 그 업무를 했던 분들은 숙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빨리 해내죠. 그리고 오류나 에러가 나도 빨리 잡아낼 수 있으면 그게 그분만의 암묵지이고 노하우인데, 그 인원이 없을 때 업무가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들이 있죠. 퇴사하거나. 그런 암묵지적인 부분들도 위험성을 좀 줄여낼 수 있고 조직 내에서의 유연성을 좀 높일 수 있다는 게 비용으로는 계상하기 어려운 되게 큰 장점일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네. 제가 일단 그 공공기관에서 이제 초인건비 인상률 이제 다른데 사례 조례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묵지에 의존하다 보니까요, 그 급여 담당자가 다른 업무를 하지를 못해요. 그 사람이 빠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려면 이 허들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근데 그게 문서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담당자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다라고 하면 사실 기관 차원에서는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곤란함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들이 다 공공기관에서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암묵지를 이렇게 시스템화로 끌어올리면 새로운 담당자가 바로 하기 어려운 것들을 그래도 크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고, 저도 사실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시스템을 구성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박사님 보여주신 게 이게 조직관리 관점에서는 탄력적으로 혹은 인력을 관리해야 되는 리더분들 입장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암묵지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조직에서는 사실 그 노하우를 쥐고 그걸 힘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 혹은 조직을 좀 더 탄력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요 보여주신 사례가 흥미로운 사례인 것 같아서 요걸 좀 소개를 부탁드렸고요. 그런데 공공기관들마다 저 로직은 다 다른가요? 위에 말씀드렸던 템플릿은 동일합니다. 근데 계산을 하려면 ERP가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뽑아낼 수 있는 데이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관마다 어떤 로직은 다를 수 있고요. 결국에 도출하려고 하는 결과값은 똑같지만 ERP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초인건비 인상률 이 계산 방식하고 중간에 사람이 작업을 하던 그 암묵지가 기관마다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어느 기관이 됐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충분히 할 수는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똑같이 다른 기관이 쓸 수 있다라고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거기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또 해야 되죠. 이제 사기업들에서 제가 이제 에이전트 마켓 혹은 에이전트를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들 개발에 이제 관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기업은
기업을 벗어났을 때는 효용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공기관은 상위 조직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은 비슷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공기관에서는 350개 정도 되는 공공기관 혹은 준공공기관 더 많이 되겠죠. 네, 그쵸? 지방까지.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분들께는 이러한 산정 프로그램을 어떤 에이전트 마켓처럼 표준화해서 정부에서 관리하면 안 되나요? 가능성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밖에 나갔을 때 저한테 이거를 따로 오셔가지고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상당히 되게 큰 기관이었고 엑셀로 하다 보니까 로직이 너무 복잡해서 사실 이제 회계사님들도 계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뒤쪽에 어떻게 보면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개발해야 되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분명히 영역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한 50% 이상은 로직이 거의 비슷해서요. 네. 그럼 이게 아까 병복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인사뿐만 아니라 뭐 재무, 회계, 마케팅 뭐 어떤 영역이든 본인들이 갖고 있는 병목 혹은 저렇게 앱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암묵지나 노하우를 앱한테 구현을 해서 일을 하게 할 거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공유하는지가 결국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는 그럼 저런 프로그램을 기관 내에 공유를 하고 계신가요? 모든 인원이 쓰고 계시게? 지금은 일단 초인건비 인상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사팀에서 이제 사용하려고 이제 만들고 있는 거여서 지금 담당자하고는 계속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올해는 이제 초인건비 인상률을 계산을 할 때 이 시스템을 이제 검증용으로 사용을 하려고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엔 나중에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아예 계산을 하는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 혼자 프로그램 만들고 저 혼자 쓰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성원들하고 공유를 하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뭐 학습 조직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거 노력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AI 트랜스포메이션이든 AI랑 일하든 결국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결국 공유이자 상호 학습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유된 하나의 좋은 템플릿과 프로그램들을 공유하면 모든 사람의 시간을 아껴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박사님, 혹시 트렌드를 캐치업하시고 공부하는 방법이 있으면 뭐가 있으세요? 좀 소개를 해주시면. 사실 요즘에는 못 따라가겠어요. 왜냐면 기술도 너무 빠르고 중요한 게 또 기술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중요한 건 또 조직 문화, 리더십 아니면 조직 관리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기술이 새로 들어왔을 때 그 조직의 온보딩이 될 수 있고 사람이 일하는 방식을 본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걸 너무 또 기술적으로 빠지다 보면 더 중요한 걸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뭐 AI나 데이터 이런 거 보면 이제 약간 경향성 이런 걸 따라가다가 요즘에 제가 그걸 안 보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빠르니까 결국엔 내 있는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이 자리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지? 라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뭔가 트렌드하고 뭔가 공부가 이어진다고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인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객전도 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게 시행착오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뭔가 학습이나 역량 개발을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제가 요즘에 생각이 드는 거는 그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 왜 굳이? 제가 지금 공공기관이 있기도 하고, 사실 뭐 제가 뭐 조직 내부에 뭐 승진이나 이런 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주말이나 뭐 저녁을 다 반납하고 몇 년 동안 그렇게 몰입을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느 누구든 이 환경에서 예외일 수 없거든요. 민간이든 공공이든 결국에는 변화의 흐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 좀 관심이 많기도 하고 공공 쪽의 변화 관리 관련돼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 영역에 있어서 이 AI 시대에 어떻게 가야 할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할 예정입니다. 거의 출사표를 던지신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럼 오늘 박사님 그 바쁘신 와주시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랑과 기술은 다음에 또 좋은 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